에드가 앨런 포 검은 고양이 낭독하겠습니다. 검은 고양이 1장 플루토. 지금부터 몹시 끔찍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고자 한다. 물론 내 말을 믿지 않아도 된다. 때론 나 스스로도 내가 겪은 일을 부인하고 싶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쳤다거나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을 고백하자면 나는 내일 죽을 목숨이다. 그러므로 죽기 전 마음속 무거운 짐을 홀가분하게 벗고 싶은 생각뿐이다.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솔직하고 간결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사건은 나에게 공포를 주고 번민을 주고 나를 파멸로 인도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일일이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 나에게 크나큰 공포감을 준 사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남의 눈에 띌 정도로 온순하고 인정이 많았다. 그것이 지나쳐 다른 아이들의 비웃음을 받을 지경이었다. 특히 동물들을 좋아해서 부모님은 여러 가지 애완동물을 자주 사다 주었다. 나는 동물들을 데리고 놀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쓰다듬는 일은 더없이 유익한 것이었다. 어른이 되어서도 애완동물을 기르는 일은 내 생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말 잘 듣는 개를 길러본 사람이라면 애완동물들로 하여금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어떤 것인가,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동물의 애정에는 인간처럼 어떤 사소한 계산도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자기 희생적인 것이다. 나는 일찍 결혼하였다. 다행히 아내는 나와 성격이 비슷한 여자였다. 아내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귀여운 애완동물들을 사들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갖가지 동물들을 사육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새는 물론이고 금붕어, 개, 토끼, 작은 원숭이, 고양이까지 기르게 되었다. 특히 고양이는 몸집이 크고 아름다웠으며 전신이 새까맣고 놀랄 만큼 영리했다. 아내는 고양이를 볼 때마다 마녀가 변장한 것이라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들춰내곤 했다. 공교롭게도 고양이의 이름은 플루토, 즉 저승의 신이었다. 플루토는 여러 동물들 중에서도 가장 나를 잘 이해해주는 친구였다. 먹이도 매번 내가 직접 주었으며 화답이라도 하듯 고양이는 집안 어디를 가도 나를 졸졸 따라다녔다. 나와 고양이와의 우정은 이후로도 몇 년이나 계속되었다. 그 사이 나는 서서히 나쁜 습관을 들이게 되었다. 고백하기 부끄러운 일이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음주벽이 날로 악화되었다. 우울증까지 겹쳐 날이 갈수록 침울해지기 일쑤였고 신경이 예민해져 사소한 것에도 발끈 성을 내곤 했다. 걸핏하면 아내에게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휘둘렀다. 나의 난폭한 성질은 급기야 집안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나는 토끼나 원숭이, 개들이 어쩌다가 내게 다가오면 사정없이 그것들을 괴롭혔다.
급기야는 늙어 빠져 토라지기 잘하는 플루토까지 학대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단골 술집에서 잔뜩 술을 퍼마시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고양이가 평소답지 않게 슬금슬금 나를 피해 달아났다. 기분이 나빠진 나는 고양이를 힘껏 붙잡았다. 갑작스런 행동에 놀란 플루토는 이빨로 내 손을 가볍게 핥히었다. 피를 보자 나는 이성을 잃고 말았다. 나의 순수한 영혼은 단숨에 내 몸을 빠져나가 버리고 술에 쩔어 일그러진 사악한 증오가 온 몸을 저늘로 떨게 했다. 나는 조끼 주머니에서 조그만 칼을 꺼냈다. 그리고 고양이의 목을 움켜잡고 한쪽 눈을 태연히 도려냈다. 고양이는 미친 듯 소리치며 울부짖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술에서 깨어나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 공포와 회한이 뒤섞인 실로 이상한 기분을 맛보았다. 그러나 후회는 잠깐뿐이었다. 나는 이내 다시 술독에 빠져버렸다. 그 사이 고양이는 조금씩 상처를 회복했다. 도련의 눈은 보기에도 끔찍했다. 고양이는 전과 마찬가지로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러다가도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공포에 질려 재빨리 달아났다. 고양이의 달라진 태도는 나를 슬프게 했다. 고양이에 대한 나의 감정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추악한 증오심으로 이어져 마침내 구원받을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나를 몰아넣고야 말았다. 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본성이 활활 타오르며 나를 조종했다. 나는 그러한 충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어리석은 행위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가. 오히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동을 참지 못하는 것 아닐까. 우리는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어기고 싶은 욕구를 늘 갖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바로 그런 감정이 나를 파멸로 이끌었다. 죄도 없는 동물을 계속 학대해서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까지 이르게 한 것은 이 헤아리기 어려운 영혼의 욕구였다. 자신을 나무라며 자신의 본성을 학대하고 죄악이 죄악을 낳는 악순환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고양이의 목에 밧줄을 걸어 나뭇가지에 매달았다. 내 행동은 누가 보아도 태연했다. 추호의 망설임도 없었다. 비통한 마음에 계속해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가슴 아파한 이유는 플루토가 아직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고양이는 단 한 번도 나를 화나게 한 적이 없었다. 이유 없이 화를 내고 고양이의 눈을 도려낸 건 나 자신이었다. 고양이 목을 누리며 나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자각했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점점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2장 공포.
참혹한 행위를 저지른 그날 밤 나는 불이야 하는 소리에 퍼뜩 잠을 깼다. 눈을 뜨자 온 집안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아내와 하녀 그리고 나는 가까스로 몸만 빠져나왔다. 화만은 나의 모든 재산을 송두리째 불살라 버렸다. 나는 절망의 함성 속에 빠져 신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그날 닥친 재난과 나의 포악했던 행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는 사실의 연관관계를 자세히 기록하고 싶을 뿐이다. 어떤 사소한 매듭이라도 불완전하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화재가 일어난 다음 날 나는 불탄 곳에 가보았다. 벽은 한쪽만 덩그렇게 남아있고 모두 헐려 있었다. 남아있는 부분은 집의 중앙, 그러니까 침대 머리맡에 그다지 두껍지 않은 벽이었다. 최근에 석회를 새로 바른 탓에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회벽에 달라붙어 조사를 진행했다. 그들은 시종일관 이상한 일이군 이라든지 참으로 신기한걸 같은 말을 내뱉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나는 그쪽으로 가보았다. 순간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얀 벽에 조각이나 한 것처럼 거대한 고양이의 상이 나타나 있었던 것이다. 그 인각은 놀라울 만큼 정교했다. 고양이 상의 목둘레에는 올가미 한 가닥이 감겨 있었다. 내가 죽인 고양이의 유령이 틀림없었다. 처음 그 유령을 보았을 때 나의 놀라움과 공포는 극심했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추리를 해보았다. 건물 가까이 붙어있던 정원수에 고양이를 매달지 않았던가. 불이 나자 누군가 우리 부부를 깨울 요량으로 죽은 고양이 시체를 끌어내려 창문 안으로 던져 넣은 게 틀림없었다. 그 순간 불길이 방안을 휘감았고 석회벽 위로 떨어진 고양이 시체가 불길에 녹아 고양이 형상을 형성하게 된 게 틀림없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추리가 완전히 나를 납득시키지는 못했다. 아니, 이성은 납득시켰을지언정 내 양심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지는 못했다. 그 후 고양이의 환영은 여러 달 동안 나를 괴롭혔다. 그런 날이 계속되자 마음속에 막연하게 남아 어떤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아니었다. 결국 나는 고양이를 죽인 일을 후회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늘상 찾아가는 술집에서나 거리에서 내가 죽인 고양이와 비슷한 고양이가 없는지 살피기 시작했다. 그날도 나는 술에 잔뜩 취한 얼굴로 주점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 방의 유일한 가구라고 할 만한 술통 위에 무언가 검은 것이 웅크리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실은 아까부터 줄곧 그 술통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왜 그제야 비로소 그 검은 모양을 알아차린 것인지 사실 무척 이상한 일이었다. 가까이 다가가 손을 뻗어보았다.
그것은 놀랍게도 죽은 플루토와 같은 검은 고양이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한 군데만 빼놓고는 플루토와 모습이 똑같았다. 플루토는 온몸이 새까맸으나 그 고양이는 가슴 부분이 하얗고 커다란 얼룩점으로 덮여 있었다. 내가 손을 대자 고양이는 얼른 일어났다. 그리고 목을 쭉 빼고 내 몸에 손을 비비며 아양을 떨었다. 나는 기쁨에 들떴다. 내가 찾던 그런 류의 고양이였기 때문이다. 나는 술집 주인에게 그 고양이를 내게 줄 수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술집 주인은 그 고양이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 전에는 전혀 본 적도 없는 고양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잠시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런데 고양이가 나를 따라오려는 눈치였다. 나는 그대로 따라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길을 걸으며 이따금 허리를 굽혀 고양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거려 주었다. 고양이는 집에 오자마자 곧 길이 들었고 아내도 그 고양이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다. 그러나 고양이에 대한 나의 애정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자 나는 슬슬 고양이에 대해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애초에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고양이가 나를 좋아한다는 점이 나를 참을 수 없게 했다. 불쾌한 마음은 점점 격렬한 증오심으로 발전했다. 나는 고양이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했다. 예전 내가 고양이에게 저지른 잔악한 행위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욱 치를 떨며 고양이를 미워하게 되었다. 나는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고양이를 피해 다녔다. 무엇보다 나를 미치게 했던 것은 그 고양이의 한쪽 눈이었다. 녀석은 죽은 플루토처럼 한쪽 눈이 애꾸였던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고양이를 데려온 다음 날에야 알 수 있었다. 아내의 행동은 나와 정반대였다. 아내는 애정을 가지고 고양이를 대했다. 동물을 좋아하는 아내의 행동은 일찍이 내가 간직했다가 잃어버린 것이기도 했다.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은 고양이의 태도였다. 내가 고양이를 멀리하면 할수록 고양이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나를 따랐다. 정말 녀석은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나를 쫓아다녔다. 어디에 내가 앉든지 하면 언제 왔는지 내 의자 아래에 앉아서 쳐다보거나 무릎 위로 뛰어올라 몸을 비벼대기도 했다. 내가 일어나 걸어가려고 하면 다리 사이에 끼어들어 나는 자칫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어떤 날은 길고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가슴으로 타오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당장 녀석을 때려 죽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플루토를 죽인 이후 고양이가 몹시 무서워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공포감이었다. 내 몸에 어떤 위해를 미칠 정도의 공포는 물론 아니었다. 어떻게 표현해야 그때 내 마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까?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하자면 그렇다. 중죄를 짓고 감방에 갇혀 고백하지 못할 게 무엇이겠는가? 그 공포감이란
실상 나의 보잘것없는 망상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다. 문제는 고양이 가슴의 흰 반점이었다. 처음 고양이를 데려왔을 때 반점은 아주 희미한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점점 조금씩 변해가서 마침내는 뚜렷하게 윤곽을 드러냈다. 그것은 무엇라고 말할 수 없이 몸소리가 쳐지는 일이었다. 더욱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그 반점의 형태였다. 반점의 형태는 바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교수대의 형상, 바로 그것과 일치했다. 나는 고양이 가슴에 생긴 반점을 볼 때마다 죄악과 죽음 같은 처절한 장면들을 생각하며 치를 떨곤 했다. 나는 점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달아 갔다. 보잘것없는 한 마리 동물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맞추어 만들어진 인간에게 이와 같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다니. 밤이고 낮이고 나는 고양이를 경멸하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이미 나에게는 안식의 기쁨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밤마다 공포에 시달렸으며 잠이 들었다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얼굴로 고양이의 뜨거운 입김이 훅 끼쳤다. 악마의 화신은 시간이 흐를수록 내 몸을 짓누르며 나를 나락 속으로 밀어넣었다. 3장 파국. 매일같이 고통에 짓눌리다 보니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이성마저 잃게 되었다. 다만 간악한 마음만이, 더없이 암담하고 간악한 마음만이 나의 친구가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인류를 증오하게 되었다. 억제하기 곤란한 분노가 시시각각 내 몸을 관통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아무 불평도 없이 내 곁을 지켜주고 나를 다독거렸다. 우리는 가난했기 때문에 불에 타고 남은 옛집 지하실에서 살고 있었다. 하루는 아내와 층계를 내려가다가 고양이가 나를 향해 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고양이를 피하려고 몸을 휙 돌리게 되었고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 층계에서 떨어질 뻔했다.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한 건 그 순간이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나는 도끼를 들어 힘껏 고양이를 내리쳤다. 그러자 곁에 있던 아내가 온몸으로 내 행동을 제지했다.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나는 도끼를 들어 말리는 아내의 이마를 힘껏 내리쳤다. 고백하건대 그 순간 나는 온전히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도끼에 찍힌 아내는 아무런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푹 쓰러졌다. 고양이를 죽이려다가 애꿎은 아내를 죽게 만든 것이다. 나는 냉정을 되찾고 아내의 시체를 감출 방법을 생각했다. 하지만 이웃사람 눈에 띄지 않게 시체를 밖으로 내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머리에 떠올랐다. 시체를 잘게 썰어 불에 태워버릴 생각도 했다. 지하실 바닥을 파내고 그곳에 시체를 파묻어 버릴 생각도 했다. 아니면 그냥 뜰에 우물에 던져 버릴까? 아니면 커다란 상자에 담아 상품처럼 밖으로 운반해 버릴까? 국립 끝에 나는 무릎을 쳤다.
시체를 지하실 벽에 집어넣고 발라버리기로 한 것이다. 중세시대의 가톨릭 사제들이 자기들의 희생자를 벽 속에 넣고 발라버렸다는 기록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지하실은 그런 목적에는 안성맞춤이었다. 벽을 아무렇게나 쌓아 올린 채 최근에 회치를 슬쩍 한 번 했을 뿐이었다. 습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굳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장식용 연통과 난로가 있던 벽 한쪽 튀어나온 부분을 메워 다른 곳과 똑같이 보이게 해놓았다. 그곳의 벽돌을 드러내고 시체를 집어넣은 다음 완전히 발라버리면 될 것 같았다. 나는 곧 미소를 되찾았다. 그렇게 하면 누가 보아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너무 쉬운 일인 것이다. 나는 곧 일에 착수했다. 벽돌을 떼어내고 죽은 아내를 그 안쪽에 살짝 기대 놓았다. 그런 다음 본래대로 벽돌을 쌓아 올렸다. 벽돌 쌓는 일이 끝나자 석회를 반죽하여 벽돌과 벽돌 사이를 정성껏 발랐다. 벽은 새로 손질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도 낱낱이 주었다. 나는 득이만만하여 주변을 휘돌아보며 자, 이만하면 헛수고는 아니었지? 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 다음 내가 한 일은 고양이를 찾아내는 일이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양이를 찾아 죽여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낌새를 챘는지 고양이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고양이가 사라지자 나는 오히려 통쾌함을 느꼈다. 살인죄라는 무거운 짐이 나의 영혼을 압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나는 깊이 잠들 수 있었다. 사흘이 지나도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무서워 영원히 도망친 게 틀림없었다. 나는 행복감에 젖었다. 내가 범한 가증스러운 죄의식도 거의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아내의 돌연한 실종으로 인해 두세 번 신문을 받기는 했지만 나는 태연하게 진실을 숨길 수 있었다. 가택 수색까지 받았으나 수상한 것이 발견될 리 없었다. 운명의 사건은 아내를 죽인 지 나흘째 되는 날 벌어졌다. 그날 경찰들은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찾아와 샅샅이 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나는 여유로웠다. 벽 속에 감춘 아내의 시체가 발견될 확률은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들이 어슬렁거리며 지하실을 뒤질 때에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심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뛰었다. 나는 팔짱을 끼고 지하실의 이곳저곳을 유유히 활보했다. 경찰관들은 이제 완전히 모든 의심을 풀고 떠나려 했다. 그럴수록 내 기쁨은 커져갔다. 나는 점점 승리에 도취되었고 마지막으로 나의 무죄를 확실히 못 받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자, 여러분. 나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경찰들을 불러 세웠다. 저는 여러분의 의심이 풀려서 무엇보다 기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아울러 여러분이 좀 더 예의를 지킬 줄 알기를 기원합니다. 경찰들은 걸음을 멈추고 내가 하는 얘기를 경청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은 말입니다.
또다시 악마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나는 말을 해야겠다는 강한 충동에 휩싸여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말은 제어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 술술 내 입을 빠져나왔다. 이 집은 아주 구조가 썩 잘 되어 있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완벽하게 저질렀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정말 잘 지어진 집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벽들을 보십시오. 이 벽들은 정말 견고하게 쌓아져 있답니다. 나는 가지고 있던 막대기로 아내의 시체가 들어있는 벽을 힘껏 후려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놀랍게도 벽 속에서 알 수 없는 흐느낌 소리 같은 것이 흘러나왔다. 오 하나님, 나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흐느낌 소리는 점차 커지더니 소름이 돋는 비명소리로 변해갔다. 나는 비틀거리며 맞은편 벽 쪽으로 쓰러졌다. 경찰관들 역시 공포에 몸을 떨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들은 벽을 향해 달려왔고 완강한 힘으로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그 순간 드러난 참혹한 모습이라니. 벽이 무너지자 핏덩이가 엉겨붙은 시체 하나가 나타났다. 악취가 코를 찔렀다. 더욱 놀라운 건 그 시체의 머리였다. 시체의 머리 위에는 새빨간 입을 벌리고 불꽃 같은 애꾸눈을 번뜩이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나를 격노시켜 살인을 저지르게 한 것도, 또 비명을 질러 사형대에 끌려가게 한 것도 모두가 고양이의 잔악한 계교였던 것이다. 그제야 나는 고양이가 왜 보이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그 괴물을 시체와 함께 벽 속에 넣고 발라버렸던 것이다.